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즉 공존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존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 통합입니다. 자, 이 사회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중에서 동화주의라고 하는 모델, 소위 용광로 모델이다 이렇게 불리는 동화주의라고 하는 모델을 어, 프랑스의 공화주의를 통해서 이 동화주의라는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쟁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위한 금지인가, 자유에 대한 억압인가. 자, 먼저 선생님이 말문을 틉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의 팻말에는 여성들이 결정하게 하라 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이 만약 프랑스의 시민이라면 정부의 이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자, 그래서 우리 프랑스가 어, 우리 무슬림 이주민으로서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이나 이런 아바야 몸 전체를 두르는 천을 두르고 학교나 행정 공공기관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치를 내리는데, 이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이 무슬림 여성들이 아바야를 착용하고 하지 않고는, 즉 우리의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시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왜 이런 조치를 내렸고, 이런 조치에 대한 무슬림 여성들의 이러한 저항,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자, 하윤이가 저는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바야는 여성들이 입는 긴 드레스 형태의 옷이잖아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종교를 표현할 자유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해서 스님이, 하윤이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군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실에서 학생의 겉모습을 보고 종교를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세속주의는 학교를 통해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라고 말했죠. 도윤아, 장관이 말한 이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라는 원칙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이 무슬림 여성이 종교를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 행위는 우리 여성들이 결정하게 하라. 아, 즉 종교를 표현할 그 표현의 자유를 이 무슬림 여성은 주장하고 있다면, 프랑스 정부는 이 세속주의에 바탕을 두고 학교나 행정기관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즉 여기서 말하는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영역, 모두의 이익을 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다기보다는, 그런 모두를 위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개개인마다 다양한 종교, 문화권마다 다양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의 영역입니다. 특수성. 그리고 이것은 사적인 믿음의 영역이죠.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특수성과 사적인 믿음의 영역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프랑스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세속주의, 즉 라이시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공화주의의 세속주의에 따르면 공적인 영역에 종교와 같은 사적인 영역, 종교적 상징을 표현하는 장신구나 의류, 이런 사적인 영역이 개입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공화주의 라이시테에 따르면 공과 사가 엄밀히 구분되어서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영역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입장이 이주민인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식의 공화주의와 이주민 무슬림 여성의 종교 표현의 자유가 현재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도윤이가 정치와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2004년부터 이슬람교의 히잡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큰 십자가, 유대교의 키파와 같은 특정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는 복장을 모두 금지해왔네요. 특정 종교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공공장소에서 종교 자체를 분리하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랑스 공화주의는 결국은 이 공적 영역에서,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와 같은 이 공적 영역에서 종교와 같은 특수성, 그리고 사적인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그래서 십자가라든지 유대교의 키파와 같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선생님이 정확합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배경이죠. 여러분, 프랑스 학교나 관공서에서 히잡이나 터번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쓰지 못하게 해서 논란이 되었다는 뉴스 본 적이 있나요? 개인의 자유를 왜 국가가 막을까라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프랑스인들이 피로 써내려간 아주 특별하고도 처절한 역사가 숨어 있단다. 자, 그래서 너무나 이 시민사회에서, 21세기 자유주의 시민사회에서 종교를 표현할 자유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발원지이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그런 종교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공적인 영역에서 차단을 하고 있다. 왜 이럴까? 거기에는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의 이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프랑스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길래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선생님이 먼저 대혁명, 즉 프랑스 대혁명 전의 프랑스, 즉 앙시엥 레짐이라는 구체제로 가보자. 당시 가톨릭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었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성직자들이 프랑스 땅의 10% 이상을 차지한 거대 지주였지. 특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호적관리, 교육, 복지까지 독점했으니 말 그대로 국가 위의 국가였던 셈이야. 당시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동사무소나 학교가 없었단다. 아기가 태어나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시민으로서 출생 기록이 남았고, 결혼도 성당에서 신부님의 집례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졌어.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묘지조차 교회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지. 한마디로 교회의 기록부에서 삭제된다는 건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단다. 자,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프랑스가 왜 그렇게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표현하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가? 바로 그것은 이 프랑스가 종교가 국가의 절대 권력과 결탁하여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던 그런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역사적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적 상처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프랑스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 신분제 사회에서 제1신분은 바로 성직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성직자가 제1신분을 차지하고 1%밖에 안 되는 그 성직자 계급이 프랑스 땅의 10%를 차지한 즉 거대 지주 역할을 했던 그러한 국가 체제, 그러한 체제를 바로 앙시엥 레짐이다. 구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계급은 1%밖에 안 되는 성직자 계급이었다. 이들이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기록을 남겨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성직자 계급, 즉 교회이고, 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이 생명을 다해서 이들이 묻히는 묘지를 부여하는 것도 교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사랑하는 두 사람 간의 결혼을 보증하는 것도 교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정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 출생, 사망, 결혼, 이런 모든 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도권을 바로 제1신분인 성직자 계급,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눈밖에 난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눈밖에 나서 그 사람의 명단을 지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그 사회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사회 구성원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망자나 다름없는 상태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직자 계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만큼 성직자 계급 제1신분이 모든 시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제1신분 아래에 있는 최하층 신분은 성직자 계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구빈원, 즉 복지를 담당하는 구빈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까지 모두 교회가 운영했으니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24시간 종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야. 게다가 왕권 신수설로 정치와 종교가 단단히 결탁해 있었으니 교리의 의무를 갖는 건 곧 국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던 시절이었지. 자,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개인에 대한 복지, 그리고 학교의 교육,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이 교회는 왕의 통치력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했느냐? 이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주어졌다. 이것을 왕권 신수로서지라고 합니다. 즉 왕이 왕답게 해주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했고, 하나님이 왕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교회가 보증한다. 도덕적으로 보증한다. 마땅히 왕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보증한다. 결국은 교회와 절대 왕권이 서로 결탁하여 교회와 절대 왕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 교회와 절대 왕권의 눈밖에 나버리면, 교회와 절대 왕권에 반역하는 어떤 조그만 행위라도 해버리면 파문을 당해서 바로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체제, 이것이 바로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에서는 일반 서민은
이 교회나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온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세우랬던 이유는 단순히 왕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단다.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삶의 모든 경로를 통제하던 종교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였어. 수많은 피를 흘린 끝에 프랑스 시민들은 1905년 정교 분리법을 확립하게 돼 출생, 결혼, 사망 등의 행정 사무와 교육은 이제 국가의 몫이며 종교는 오직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지. 이것이 프랑스 헌법 1조에 명시된 라이시테 원칙이란다. 누구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어떤 종교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중립적인 공적 공간을 지키겠다는 의지지. 자, 그래서 우리 이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일반 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모든 권력은 교회와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체제 앙시앙 레짐을 뒤집었고 이렇게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를 통한 혁명, 즉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권력의 주도권을 왕과 교회로부터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즉 시민 주권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억압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민감해졌다. 그리고 교회가 일반 시민의 삶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종교 분리법을 통해서 이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종교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 원칙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공적 영역에 사적인 종교의 영역이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연장선 상에서 바로 이주민이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이나 아바이를 착용하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 프랑스식 공화주의가 오히려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 한 번 더 이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보면 이 프랑스식 공화주의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주민 무슬림 여성이라고 하는 이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슬림 여성들의 종교적 자유를 표현할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러한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프랑스식 공화주의는 오히려 종교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프랑스식 공화주의가 오히려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공화국이란 단순히 표를 던지는 나라가 아니야, 종교가 독점했던 행정과 교육을 시민의 손으로 되찾아온 해방의 상징 그 자체란다. 오늘날 이 원칙이 시잡 등 종교적 상징물과 충돌하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인들이 이 정교 분리라는 가치를 공화국의 정체성으로 무겁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얼마나 치열한 역사적 투쟁 끝에 얻어진 것인지 프랑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프랑스 공화주의에서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는 결국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프랑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슬림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주민의 종교적 자유를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즉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프랑스 공화주의를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보면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길이지만 그 프랑스 공화주의를 이주민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그러니 동일한 사태가 누구의 관점, 누구의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자유를 온전히 확보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공화주의는 결국은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종교의 영역을 개입시키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라 라고 하는 동화주의 모델, 즉 용광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학교 안에 무슬림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입지 못하게 하자 여성들이 거리에 나온 겁니다.